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사실 그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개발자의 성공이 곧 플랫폼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니티, 로블록스가 동시 이렇게 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그 오너의 관점을 가지고 장기간 좀 재미있게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한다. 오늘 모신 분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책의 저자시죠. 미주은 대표이신 최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방송 나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장에 실망하고 미국 주식 관심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참 방송 끝나고 좀 영국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가셔서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좋기는 한데요. 예,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아직 안 나와서요. 제 와이프랑 제 애들은 먼저 영국으로 떠났고요. 네. 지금 뜻하지 않게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그러면 그 자유를 좀 즐기고 계시나요? 아유, 유튜브 때문에 바쁩니다. 하루 종일 집에 박혀가지고 계속 유튜브 채널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전 영국 하면은 악몽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캐나다에 있다가 영국으로 갔는데 그때가 2003년? 4년? 뭐 하여튼 그 무렵이었는데 예. 그 공항 입구에서 검색대에서 어디로 다른 쪽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들어가다가 그때 사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옷 다 벗고 가운을 안 줘가지고 양쪽에 그 뭡니까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들 왜 임신했을까봐 엑스레이 찍잖아요. 예. 저도 엑스레이 명단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이를 바지만 입고 우통은 벗은 채로 걸어갔던 악몽이 떠올라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영국에 들어가면서 제가 제일 먼저 썼던 단어가 플리스였던 것 같아요. 되게 유용하잖아요. 예. 불쌍한 표정으로 플리스. 네. 자, 이번에 내신 두 번째 책이죠.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이번에 이제 실전 투자 편인가 봐요. 예, 첫 번째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필요한 기본 바탕이 되는 지식들이라든지 정보들을 좀 요약을 해놨었고요. 이번 책에서는 실제적으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전망이 좋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한 27개를 묶어서요. 하나하나 좀 자세한 분석을 기술해놨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뭘 투자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은 다 오를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그 사실 착각이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하면 우상향이라는 말을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사면 다 가만히 놔두면 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 10년, 20년, 뭐 50년까지 봐도 한 10%씩 매년 올라갔다는 평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그 연도별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매년 10%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한 해는 30% 올라가고 다음엔 또 마이너스 20%, 뭐 어떨 때는 40%까지도 올라가고 심할 때는 마이너스 30%도 갔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락내락 하는데 그걸 평균을 쳐보면 10%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그렇게 10% 올라갈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면 그 정도의 건강한 수익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사실 뭐 워렌 버핏도 뭐 자기 와이프에게 자기가 죽으면은 그 미국 지수 추종하는 ETF를 사는 게 좋다 뭐 이런 유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뉴스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스파이를 사라 그랬죠. 그래서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를 사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모르니까 우린 또 그래 화끈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S&P 500보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인 것보다는 상승률이 기대되는 그 QQQ인가요? 예. 나스닥 추종지수 예. 요 ETF 이거를 많이 사셨죠. 그리고 수익률도 괜찮았고요. 최근에 10년은 QQQ가 스파이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거의 18%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연간 수익률이.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첨단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전반적인 모든 시장을 아우르는 스파이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뭘 해야 될까 망설이실 때는 일단 이런 추종 ETF, 지수 추종 ETF 사시는 것도 좋겠고 뭔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발굴을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또 개별 주식이 또 상승률은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요.
저는 ETF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투자에서 원하시는 바가 오로지 수익 창출만 있다 하시면 저는 ETF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나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업 공부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좀 뭐 은퇴 후에 하나의 취미 생활로서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싶다.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소양을 쌓고 그다음에 경제 쪽에도 관심을 갖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뭐 자녀들하고 얘기도 하고 싶다. 이렇게 다양한 좀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개별 투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개별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 미국 주식 시장의 환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잖아요. 낯설기도 하고. 사실 이 낯설다는 말이 주는 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앞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거기도 이제 중소형주가 있고 대형주가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거는 이제 러셀 지수가 또 있고요. 예. 근데 러셀 지수의 그 최근 그 상승률 이거는 좀 뭐 QQQ가 됐든 말씀하신 스파이가 됐든 이런 거보다는 좀 낮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졌지만 예, 예. 미국 시장에 대한 그 대형주와 이 중소형주 이런 분위기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러셀 2000, 러셀 3000, 5000을 봐도 지금 현재 스파이라든지 QQQ보다 수익률이 떨어진 이유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성장주들은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한데요. 현재 순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죠. 성장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캐시를 번한다 그러죠. 캐시를 태우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런 돈을 벌고 있지 못하지만 이 기업이 나아가 한 10년 정도 후가 되면 많은 현금을 모으면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자 기업에 지금부터 투자를 하면 나의 수익률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효과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채권 금리가 막 급등하고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게 그 파월이 연임되면서 금리 인상이 좀 과격하게 될 거 아니야? 이라는 어떤 걱정이 시장에 갑자기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테이퍼링이 좀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인플레이션도 전혀 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원래는 이제 테이퍼링을 15빌리언씩 해서 한 8개월에 걸쳐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단축된다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테이퍼링이 끝난다는 거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다 보면 안 되겠다. 성장주는 좀 위험하다. 이러한 저 생각이 결론에 도출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러셀 쪽이 약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실 방송 전에도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 예. 저도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알게 돼서 이제 조금 스터디하고 중소형주를 하나 좀 사는데 기술주, 성장주. 아니, 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뭐 상승이 돼가지고 정말 60% 가까이 상승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 파월 연임 이후 기술주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급락했죠. 폭락했죠. 맞습니다. 그냥 다시 원자리로 왔어요. 제자리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야, 이거 장기 투자해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이렇게 하면 본전이 잃을까봐 좀 두려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동성 측면에서 미국 시장도 한국은 비할 때가 아니구나. 뭐 400%, 500% 하루에 상승하는 주식들도 나오긴 하잖아요. 그 뉴스 보면. 예.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그게 현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네. 자동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발생하면 이 모멘텀이 위로 가건 아래로 가건 자동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좀 트리거가 딱 걸려서 개인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이제 인공지능이 팔기 시작하는 게 같이 머물어지면서 좀 하락폭이 커지는 이러한 추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년 전인가 뉴욕의 그 헤지펀드에서 근무하는 그 펀드 매니저 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인공지능 AI 시스템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이렇게 투자는 그 인공지능 투자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차트가 아주 과격해진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차트가 그냥 험악해지게 그러니까 이 쏠림 현상이 갑자기 막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도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저처럼 성장주에 투자를 하려면 아예 그냥 단타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한 5년, 10년 이상 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셔야지 애매하게 1, 2년 투자하시는데 성장주 들어왔다가는 좀 고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우리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 수는 있으나 산 가격보다 아래로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가치는 사실 순이익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PER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성장주는 PER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분위기라는 것은 결국 멀티플,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프리미엄은 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하나의 뉴스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고 언제 하나의 종목이 50% 올라갔다가 또 50%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게 성장주 투자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주 투자를 하신다면 좀 종목 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성장주에 투자를 하다 보면 떨어지는 거는 내가 10년간 갖고 있어도 100% 이상 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빛이 박혀 있으니까.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은 한 5년, 10년 길게 보고 가져가면 그 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막 5배, 10배 올라가는 종목도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좋은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 주식 성장주에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목 수로 얘기한다면 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왜냐면 제가 가치주랑 성장주를 비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치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떨어지지 않을 종목을 고르는 거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작잖아요. 변동성이 작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 떨어지는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성장주는 다르거든요. 성장주는 떨어지지 않을 걸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갈 걸 고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종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한두 개라도 걸려서 막 10배 오르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20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20개의 종목이 다 같은 비중으로 들어가야 된다 보시나요? 아니 왜냐면 개인적으로 요거는 또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만한 주식들이 있잖아요. 또 예.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마음이 가는 만큼 더 액수가 커질 수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좀 권유를 해드리면 처음에는 일정하게 좀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사주고 한 20개가 모였어요.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사는 방법이 좋은 뉴스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닝이 좋았다거나 새로운 인수합병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가 확장됐거나 이렇게 좋은 뉴스가 들릴 때마다 해당 종목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다면 호재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이런 종목들이 비중이 높아진 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다 똑같은 비중으로 가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20종목이다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공매도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때문에 상당히 그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 간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또 오해인 것 같아요. 미국의 공매도는 훨씬 더 비중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계적이죠. 제가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 주식을 좀 산 적이 있는데 그 에어비앤비 살 때 이렇게 공매도가 하루 그 거래 물량의 공매도가 뭐 56%뭐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총 거래의 50% 이상이 공매도야?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게 일상적인 건가요? 심할 때는 사실 100%가 넘는 종목들도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4일, 5일 걸리는 그런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공매도의 보유량이 뭐 4배, 5배 되는 이러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매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획 의도는 굉장히 좋았죠. 쓸데없이 버블이 차는 거를 막아주는 기능이잖아요. 이 기업은 사실 이만한 투자 가치는 없다는 거를 좀 자세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보고서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알려주는 굉장히 건강한 기능인데 이게 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면 좋은 쪽으로 나가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 단지 그냥 우상향으로 오른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기에는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그 장단점을 좀 분석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정말 수급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미국 시장 들어가듯이 세계 곳곳에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급은 엄청난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업이죠. 기업. 예, 저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사실 그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투자 논리는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기업들이 과연 각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분야마다 앞서 나가는 거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일부는 중국에도 들어가 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규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보다는 미국 기업이 앞으로도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주식 시장의 단점이요. 없나요? 뭐 한국에서 거래를 한다면 수수료 같은 것도 비싸고요. 세금 문제도 만만치 않죠. 맞아요. 21%를 내야 되니까요. 21%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익금에 대해서 돈 내는 거에 대해서 불만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거에 또 대응하는 분들은 뭔 소리야? 번 돈 그렇게 해서 벌면은 번 돈에 대해서 내는 건데 벌 수만 있다면 21% 내면 되지.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세금을 내는 데에서 반감은 없는데요. 그 부분에 굉장히 좀 편찮으신 분들이 불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금 뭐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거니까 감당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걱정하는 분들은 아마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실력이나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돈을 번다라는 확신이 있는 가정하에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한국 시장에서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이게 좀 엄청난 테마를 이루고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된 뭐 엔터주는 혹은 뭐 게임주들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도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메타버스가 상당한 어떤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바꾸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 미국에서의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흐름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는 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일상 뭐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께서도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야? 요즘에 뭔데 메타버스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대중의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계기가 마련이 됐죠. 그러면서 메타버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적으로 이제 증가가 되고 그래서 최근에 뭐 유니티라든지 로블록스 뭐 이런 주식들에 좀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로블록스 실적 발표 나오고 그동안 그 로블록스를 이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실적이 좋게 나오길래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봤더니 45%가 오르더라고요. 아니 그 어떻게 사? 그래가지고 이거 좀 내려오겠지 했더니 또 더 오르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한 더블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한 2개월 동안 50% 올라갔습니다. 네, 참 미국 주식이 참 액티브한 거는 좀 알아줘야 돼요. 근데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하나의 일시적인 어떤 흐름이지 않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제2의 인터넷처럼 엄청난 세계를 바꿀 영향을 줄 이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메타버스를 조금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사실 게임 쪽에만 머무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로블록스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메타버스의 형체를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는 게 로블록스가 유일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의 관심이 몰려가면서 이렇게 좀 급격한 주가의 상승도 도모하고 있는 건데 사실 메타버스는 게임하고 동일시하기에는 너무나 큰 개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게임에만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직까지 현실과 그 가상현실의 차이가 너무나 좀 극심하다. 몰입감이 떨어진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있을 때 가장 적합한 모델이 게임이거든요. 게임은 약간 현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즐겁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저커버그 얘기대로 10년 후에 실제 그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그때 가면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예는 사실 직장입니다. 기업은 이윤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순이익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새로운 혁신을 바로바로 도입을 하겠죠. 메타버스를 이용한다면 사실 많은 직원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재택근무로 돌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빌딩 수도 줄이면서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금 저커버그가 한 몇 주 전에 발표를 한 것처럼 가상현실과 그 실제 현실을 조합하면서 뭐 직원 중에 일부는 직장에 가 있고 직원 중에 일부는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로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융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곧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교육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교육 쪽에 메타버스를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페이스북, 그 메타도 역시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를 했거든요. 나중에 가면 누구나 메타버스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좀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을 왕십리에서 다녔어요. 왕십리에 있는 그 한양대학교가 건물 수를 좀 제가 세봤는데요. 87개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엄청나죠. 근데 사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게 건물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 부지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이 87개나 되는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돈이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일 때문에 사실 뭐 한국의 등록금이 막 1,000만 원씩 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러한 건물을 다 없애버리고요. 내가 만약 그 가상현실 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 바로 앞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대학교의 건물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대학이 꼭 대한민국 안에 있을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세계 어디에 있는 대학교에 어떤 교수가 하는 강의도 내가 원하면 바로 코앞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골질병 중에 하나인 빈부의 격차, 이게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빈부의 격차를 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의 불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계속 잘 사는 사람은 더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메타버스가 돈이 없는 사람도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사다리가 놓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기술 하나 때문에 인류가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뭐 이 정도의 좀 커다란 모델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지금 대표적인 거는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던 로블록스하고 그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일단 이 두 기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겠죠.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 게임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네. 게임 엔진은요, 쉽게 얘기하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도구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 들어와서 게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장소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에 2대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인데 거의 뭐 1, 2위가 독과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언리얼 엔진이 조금 더 화상도가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숫자 몇 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전 세계에 이제 게임이 있잖아요. 네. 그 PC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이렇게 합쳐서 모든 세계에 나와 있는 게임 중에 45%가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엄청나죠. 엄청난 수치네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게임 회사들 100개 중에 유니티를 사용하는 게임 개발사가 94곳이라고 합니다. 6개만 빼고 다 이용하는 거죠. 탑 100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 이제 애플의 스토어에 가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치는 1000개, 제일 인기 있는 1000개의 게임 중에요. 53%가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가 없으면 거의 안 되는 거죠. 이 유니티 그 엔진을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유니티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그 핵심적인 비즈니스 요소가 뭐였냐면 처음에 유니티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 때 사용비가 없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개발자가 그 게임을 개발해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매출이 10만 달러에 이르면 차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그들의 역량을 펼치다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우리와 나눠갖자 굉장히 좀 현명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시작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부담 없이 하게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그런 거네. 우리 팔리면 돈 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유튜브랑 똑같은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유튜버들한테 들어와서 마음대로 너네 하고 싶은 얘기하고 컨텐츠를 제공해봐. 그리고 나중에 광고 수입이 붙어서 너네가 돈을 벌면 우리랑 반반씩 나누자. 이런 식이잖아요. 구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구글을 게임 쪽으로 옮겨놓은, 그러니까 유튜브를 게임 쪽으로 옮겨놓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무려 150만 명이 들어가서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150만 명이 들어가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개발자의 수죠. 개발자들이 150만 명 이상이 이 유니티 플랫폼에 들어가서 지금 게임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근데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메타버스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를 그냥 게임 쪽만 봐도 사실 연관은 있죠. 왜냐하면 게임이 재밌으려면 현실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몰입감을 높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픽인데 이 그래픽이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현실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들이 제공하는 그래픽을 이용해야만 그 게임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그 몰입도가 필요한 것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쪽으로도 옮겨가고 뭐 조선, 해양 뭐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그 영화, 애니메이션, 건축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모두 다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이런 그래픽 같은 경우는요,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유니티에 관심이 있어서 좀 보니까 아까 그래픽이 좀 낮다, 좀 퀄리티가 좀 언리얼보다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회사를 하나 인수했던데요. 그 반지의 제왕 그 스튜디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니티 관련 주주들은 이래 그 약점이었던 그래픽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갖던데요.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이야 사실 플랫폼을 구성하는 게 어렵지 기술적인 부분은 누구나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면 급격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보다는 기술력은 약간 뒤쳐져 있더라도 이미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는 따라서 그 네트워크 효과라 그러죠. 네트워크 효과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글로벌 회사 가운데 이제 유니티를 꼽기도 하고 또 로블록스를 꼽잖아요. 예. 로블록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죠. 이게 약간 성격이 좀 유니티하고는 다른 것 같던데요. 뭐 게임을 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긴 한데 사실 활용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게임을 직접 한다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유니티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도구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고요. 로블록스는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곳이죠. 이제 그런데 로블록스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치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또 여기도 나오거든요. 현재 매월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그 어린이들의 숫자가요 1억 6천만 명입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정말 그 엄청난 그 세계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게임을 함께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심한데 16세 미만 인구의 55%가 이미 멤버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반 이상이 지금 멤버로 가입해서 이미 게임을 즐기고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로블록스는 두 가지 정도의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모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포모라 그러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막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으면 나 혼자 이 파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죠. 나의 친구들이 다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만나요. 어제 로블록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게임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만 못 끼면, 나만 파티에 못 가는 공포감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프레셔 때문에 조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장 동력이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인데,
로블록스 역시 개발자들과 수익을 나눕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에 들어가면 이제 그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로벅스라는 게 있거든요. 로벅스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도 사고 게임도 즐기고 업그레이드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출이 이러한 그 로벅스에서 창출이 되는데 이 창출된 매출 중에 25%를 개발자한테 줍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게임을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면 이 플랫폼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나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새로운 게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게임 개발자의 성공이 곧 플랫폼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니티, 로블록스가 동시 이렇게 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할 때부터 이제 저희 방송에서 좀 다뤄가지고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들어가 봤었거든요. 가입하고. 근데 좀 실망했어요. 왜냐면 이거 뭐 무슨 블록들처럼 너무 그래픽이 유치해가지고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 맞다나 정말 초딩 게임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거 뭐 별로 퀄리티가 좀 그러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마침 그때 그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약간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때 뭐 좀 매출이 좀 생각만큼 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100불까지 갔다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한 80불 근처로 내려오길래 한 60불 정도까지 오면은 좀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3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온 게 하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급등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우리도 이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가 정말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구나.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확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은요, 예측하는 시장이 아니고 대응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닝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애널리스트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가 만약에 어닝 하나가 잘 나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좋은 기사가 막 나오거든요. 목표 주가 올려주고, 그다음에 레이팅도 바꿔주고,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어닝이 안 좋아지면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하다가 갑자기 막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단타를 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매일매일 방송에서 뉴스를 읽거든요. 네. 그 뉴스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야, 이거는 굉장히 좀 악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면요. 다음날 10%씩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돈을 벌겠다. 이렇게 좀 가끔씩 좀 농담을 해보는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의 그 유니티도 그렇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 로블록스도 그렇고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예. 요번에 그 파월 연임 이후에 기술주들의 어떤 급락이 있었을 때 보니까 그래도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서는 이 두 종목은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메타버스 뭐 이런 그 기대 수급 요인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예. 이게 우리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지금의 매수 시점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매수 시점을 제가 잘 알면은 유튜브 안 하고 아마 전업 투자자가 됐겠죠. 근데 아니 이거죠. 예. 지금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닌가?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꼭지일까? 그러면 좀 기다려서 빠졌을 때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이거는 상승에 아직 과정 중이야 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너무 오른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시장의 그 지난 과거를 분석을 해보면요. 해마다 그 최고점이라 그러죠. 올타임 하이. 그걸 이제 매년 얼마 정도 달성을 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매년 16번을 찍어요. 최고점을. S&P 500이. 진짜 우리 그 한국 주시장에서 그 실력자들만이 한다는 신고가 매매 그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항상 최고가죠. 1년에 16번이라는 거는. 그런데 지난 10년만 따로 띄어서 보면요. 더 재밌습니다. 1년에 27번이에요. 야, 최고가가 엄청나네.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달에 2번을 최고가를 찍는 거거든요. 지수가.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가지고 지금 이거는 고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물론 이제 향후 6개월, 1년만 보면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년으로 늘리고 5년으로 늘리면요. 저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뭐 아까 농담 삼아 뭐 단타 얘기하셨지만은 이건 상당히 3년, 5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미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쫓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쫓아하시려면 다 쫓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 뽑아서 쫓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100% 성장주만 하거든요. 물론 이제 빵 기업도 있긴 한데 많은 기업들이 다 성장주입니다. 성장주의 투자 논리는 뭐냐면 가치주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죠. 저는 변동성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가치주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내가 10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10종목 중에서 한 3, 4종목이 떨어져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면 나머지 5종목, 6종목이 요 3종목이 떨어진 거를 메꿔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는요,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반이 떨어져도 반만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장주는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떨어져도 한 50% 떨어질 수 있는데 올라가는 거는 몇 배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투자 기간이 6개월, 1년이 아니고 3년, 5년, 10년이면 떨어지는 거는 계속 50%, 60%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올라가는 건 이게 처음에는 100%, 200%였다가 나중에 500%, 1000%, 그러다 20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야 이게 성장주 투자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면서 나는 미주는 보니까 이 사람 뭘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갈래. 근데 한 달 있다가 떨어졌어요. 한 달 동안 투자했는데 따라하니까 망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긴 우리 한국 시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체 수익의 97%는 마지막 3% 구간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쭉 버텨야 되는데 근데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버티기 위해서는 이게 만약에 비중이 이게 하나의 비중이 좀 높다고 하면 아마 되게 멘탈이 붕괴가 될 거예요. 이 변동성을. 예. 올라도 그렇고 올랐던 게 다시 빠지는 것도 그렇고 더 하락하거나 상가격보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산 투자 이거를 꼭 지켜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가 정말 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장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장주도 사실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IT 쪽이 있든 뭐 헬스케어 쪽이 있든 뭐 메타버스 아니면 무슨 뭐죠? 보안, 사이버 보안 쪽이 있든 어떻게 앞으로 유망한 그 성장주 섹터를 어디로 좀 보세요? 지금 현재는 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키워드가 총 12개가 되거든요. 많으시네요. 예, 12개 분야로 나눠서 거기서 가장 좀 우량해 보이고 전망이 좋아 보이는 종목을 이렇게 2-3개씩 골라서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좀 그 집중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15년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 분야는 너무 어려워 아니면 재미없어 이런 분야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야를 좀 떨궈내고 굉장히 좀 관심이 가거나 집착되는 이런 분야로 좀 파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에 굉장히 좀 집착이 되고 애착이 가고요. 집착이 가는 것 그 속마음이 집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쪽은 당장 최근에 몇 년이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 쪽도 향후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굉장히 좀 그 지적 만족감도 늘어나서 많이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몇 가지 좀 키워드 섹터 얘기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이폰 하나 사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쓰는데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거나 뭐 수명이 길어진다거나 불치병을 고친다거나 유전병을 고쳐준다거나 이러한 기술이 등장한다면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력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의 그 공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헬스케어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투자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헬스케어는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헤지펀드 그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가 왔을 때 자기도 헬스케어는 아예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신약이 돼도 뭐 어떤 결과들이 예상했던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거라고 잘못하면은 사전 정보 유출 뭐 이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미국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도 많은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또 여럿은 깜빵 가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바이오 쪽에 바이오와 혁신을 조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바이오 쪽의 혁신은 틈새 시장이거든요.
지금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신약을 개발하는 게 혁신인데 이렇게 틈새 시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본을 들여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가의 그 상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가의 상품을 만든다면 결국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정해져 있는 작은 숫자의 인구에 불과하겠죠. 이런 면에서 저는 좀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헬스케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헬스케어 하면 그냥 바이오를 같이 연상이 되는데 헬스케어와 바이오는 좀 각각이 다른 분야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스케어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는 저는 약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크리스퍼 같은 기술을 얘기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한국에서도 시총의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제약 바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은 못 버는데 기대감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주가 밸류는 사실 뭐 매출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섹터가 이쪽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예, 제가 볼 때도 그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실험 3상까지 끝내고 만약에 이제 상품화되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오를 좋아하지 않는 거 봐서는 저는 젊은 세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우리 미주님은 최철 대표님은 그 염색만 짝 하시면은 3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쪽에 있는 기업 중에서는요, 바이오보다는 그 유전자 플랫폼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인비테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인비테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인비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의 혁신과 반대기를 걷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비테라는 기업은 유전자 검사 키트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유전자 검사 받아보셨어요? 유전자 검사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보셨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아직은 받아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생소한 거죠. 유전자 검사라는 말이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비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비테라는 기업이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유전자 검사를요, 굉장히 좀 대중화시켰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요. $250를 내면 이제 유전자 검사 기본적인 한 100가지 정도의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검사를 받을 길이 열린 거죠. 굉장히 이제 방법도 쉬워요.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키트를 주문하면 배달이 오고요. 네. 이제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면 이제 보고서가 쭉 전달되고 앞으로 이러한 곳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러한 곳은 뭐 닥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뭐 이러한 결과를 알려주는 유전자 검사 기업인데 $250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검사 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인비테가 재밌는 그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거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검사 기업이 아니고.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200만 명밖에 검사를 못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수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천만 명, 수억 명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수합병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인수를요, 12개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기업들을 인수했나요? 대부분의 기업이 다 유전자 검사랑 관계가 있는 작은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기업들의 가치가 데이터에 있는 거죠. 환자 기록. 아, 그러니까 각각 조그마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 다 합병하면서 그 데이터들이 전부 하나로 그 몰리는 그런 효과를 얻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뭐냐면 나중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진찰을 받을 때 뭐 청진기로 진찰을 받고 뭐 이런 그 제한된 형태의 그 진료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의 유전자 기록부터 본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것처럼 인비테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볼 것이다. 그만큼 많은 유전자 기록을 확보하겠다라고 지금 야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유전자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게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미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내가 보낸 나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상당한 그 이슈가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예. 제약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최근 들어서 뭐 애플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정책을 바꾸면서 페이스북이 타격을 받은 것처럼 유전자 기업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역시 몰빵은 안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유전자 테스트 시장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업계 전망에 따르면 한 5년 안에 1,500억 달러까지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비테의 연 매출이 3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전체 시장의 0.2%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만으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부분은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법적인 규제가 강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제가 알기로는 되게 유전자 검사가 이게 쉬운 게 아닌 것로 알고 있는데 그 본인이 하는 경우는 뭐 괜찮겠지만 뭐 하여튼 우리가 유전자 검사하면은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거 한국에서는 친자 확인 검사 이런 것만 먼저 떠올라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기억을 떠보려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엄청나게 또 유행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가장 그 이런 유전자 검사 회사들의 그 마케팅 포인트가 친자 확인 검사 막 이런 거였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단순한 요게 아니라 그렇게 모여진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 정보를 제공한 환자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도 통계가 모이다 보면 원래 정보라는 게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광대한 정보가 모이면 이걸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유전자 그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약을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좋더라. 이러한 식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의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헬스케어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 부각이 됐죠. 이 원격 진료. 예. 뭐 한국에서는 뭐 규제 산업이긴 한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건가요? 거기도 의사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을 것 같은데. 글쎄 생각보다는 의사들의 반대가 적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특히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텔라닥이라는 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감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텔라닥이라는 기업을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이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25%가 멤버로 가입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상당한 숫자인데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격 진료를 거의 사람들이 안 받아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일단 거의 지금 일단 거의 그 규제로 이렇게 풀어주는 데가 이렇게 좀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잠깐 어디 이렇게 한시적으로 몇몇 지역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할 수 없는 규제 산업이라고 봐야죠. 한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 멤버로 가입된 기업이 있을 정도니까 그렇죠. 지금 원격 진료가 굉장히 활성화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텔라닥 이게 비슷한 원격 진료 회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좀 대장주가 텔라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1등이 텔라닥이고 2등이 이제 아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웰이 있는데 그 아멜은요, 텔라닥이 가지고 있는 그 방문자 수 있죠. 방문자 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따라서 규모에서 지금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따라서 1등이 확실한 텔라닥이 하나가 이제 1등이 있고 그 후발주자들이 조금 이제 많이 뒤쳐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게 몇 달 전에 한 2달 전인가 그 기억이 되는데 이 텔라닥도 그렇고 아멜도 그렇고 그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쫙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또 주가가 확 밀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다시 또 코로나 이제 확산세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오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들어가면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성장주들 특히 미국에. 맞습니다. 텔라닥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댓글 같은 거 읽어보면 텔라닥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텔라닥은 저는 그 유행을 보고 투자를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 팬데믹에 관계없이 텔라닥이 제공하는 원격 진료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면 갈수록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편적인 예가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원격 진료는 뭐 더 이상 성장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이커머스랑 마찬가지로.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면 예전처럼 막 100%씩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한 40%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텔라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진화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외국계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리포트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애널리스트가 커버해야 되는 기업들이 막 몇십 개씩 되다 보니까 심층적으로 그 모든 걸 다 파기는 좀 어려운 환경인데 거기는 정말 몇 개 안 하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건 로블록스 그 리포트가 극과 극으로 3개월마다 바뀌는 걸 보고 야 여기도 뭐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어떤 분위기, 판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게 장기 투자나 아니면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전문가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전문가는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라든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불렀죠. 그분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떠한 새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이제는 뭐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정보들이 누구에게나 다 오픈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누가 과연 빨리 그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정보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죠. 그래서 그렇죠.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애널리스트의 말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봤을 때 원격 진료면 원격 진료, 뭐 이커머스면 이커머스,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과연 나의 논리가 어떤 것인가? 내가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과연 테슬라는 계속해서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50%씩 계속 판매량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내가 나름대로 짐작을 해봐야죠. 애널리스트가 올라간다 하니까 올라간다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전문가들과 나란한 그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그 외국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펀드 매니저가 해준 얘기인데 자기는 그 그러니까 외국 회사에 투자할 때 극과 극의 리포트를 같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의 말을 안 믿고 그래서 한쪽의 리포트가 나오면은 그거와 반대되는 리포트를 읽고 거기에서 자꾸 중립적인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지려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 이게 우리 개인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사실 똑같은 걸 하는데요. 그래요? 네,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가 그 시킹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시킹알파. 예. 제가 그 멤버를 유료 회원인데 들어가면 이제 모든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쫙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리 블리시 해가지고. 그다음에 베어리 씨가 있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보는 거죠. 누구 말이 더 맞는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윤곽이 드러납니다. 네. 하여튼 이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킹알파도 상당히 유용한 사이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어쨌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이트랄까? 아니면 그런 곳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제가 처음 작년에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려고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유료 회원 가입한 곳만 10곳이 넘었었거든요. 글로벌 호구셨군요. 예, 뭐 한 달에 그 멤버십만 한 100만 원 이상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많이 줄여서 CNBC, 시킹알파, 야후, 그다음에 베론즈 뭐 이렇게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시킹알파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시킹알파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킹알파의 컨설턴트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시킹알파가 최근에 그 마케팅을 좀 많이 늘려나가서 원래는 이제 미국 시장에 있는 사용자들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아시아 쪽으로 좀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한국 분들도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라. 그런데 연계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영어로 돼 있는 웹사이트를 갖다 주면 누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같이 중간에서 좀 두 파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킹알파와 좀 가깝게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시킹알파 같은 경우는 참 많은 분들이 아마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CNBC 유료 서비스는 어떤 겁니까? CNBC 유료 서비스는 그야말로 기사죠. CNBC에 나오는 기사들을 그냥 볼 수 있는.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요. CNBC가 원래 그 무료 기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그냥 방송이니까 다 무료라고 지금 얼핏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뭐가 그런데 어떤 이제 유료 서비스일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유료 회원이 아니었을 때는 네.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면요. 막혀 있어요. 유료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좀 핵심이 되는 기사들은 따로 모아서 유료 회원한테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건 한 달에 얼마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30달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야후 파이낸셜이 되게 유용하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들었거든요. 예. 그 야후 여기도 근데 어떤 유료 서비스가 있는 거죠? 야후도 마찬가지로 그 분석이 들어가 있고요. 시킹 알파처럼. 예. 그다음에 그 종목에 따라서 등급도 매겨주고 평가를 해줍니다. 시킹 알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수치적인 분석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좋고 애널리스트의 평가는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의 레이팅을 정해주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이트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돈을 벌려고 하시면서 정보에 돈을 쓰는 거 이거를 좀 너무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벌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혹은 잃게 될 수 있는 돈도 방지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버는 거니까. 예.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정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좀 안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게 아주 큰 돈은 아닌데 참 그거 볼 때마다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저는 그 유튜브 이렇게 보면 우리 광고 나오잖아요. 예. 광고 되게 지겹잖아. 근데 그럼 왜 광고를 올리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10,000원짜리 그거 결제 유료 그거 보는 그 서비스를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0원짜리 이거 편하게 정보를 많이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많이 빠르게 시간 절약하면서 보려면 이게 상당히 필요한 서비스일 텐데 10,000원을 아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가끔씩 미주은 유튜브 채널에 이제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료 전환 안 하고 무료로 계속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가요. 아직까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생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료로 운영하는 유튜브라고 해서 꼭 뭐 도덕적이지 않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편견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뭐 업자들끼리 얘기한다고 하실까봐 지금 말씀하신 시킹 알파가 됐든 CNBC가 됐든 필요한 정보 이거에 대해서 한 달에 몇만 원 정도라면은 정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기꺼이 좀 그걸 지불하고 그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원할 때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주식들 혹은 섹터 얘기해 보면은 전부 좀 약간 그 성장주,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왜 우리 빅테크 기업들은 없냐?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듣는 대기업들 주식은 없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 구글, 테슬라 사실 한국에서 지금 뭐 전에 얼마 전에 제 방송 보니까 14조인가 테슬라에 투자한 한국 자금이 뭐 그렇다는 얘기도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테슬라를 제일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성장이 이제 다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의 폭이 크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상의 종목 비중을 봐서도 1위가 테슬라고요. 아, 그래요? 네, 두 번째가 아마존, 세 번째가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런 종목들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높아진 거죠. 최근에 들어서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중소형주에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주식 시장이 오랫동안 우상향을 하다 보면요. 모멘텀 투자로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루에 10%씩 올라가는 거 찾기 위해서 막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가 약간 주춤해 보이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성적표를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한 5%에서 한 1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5%에서 10% 정도 올라갔으면 뭐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거는 사실 메타죠. 수익률은 별로 안 좋은데요. 네. 메타가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받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단지 좀 이미지 쇄신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라는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거 진짜 뭔가 일어나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조금씩 전향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보유하고 계시다고도 하셨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정말 그런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이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사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방송에 제가 출연했을 때 이모님께 종목 하나를 추천해드린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 아니요, 그때 엔비디아였거든요. 아, 그때 엔비디아였어요. 예. 아. 그래서 그때 이모님이 투자하시고 지금 50% 올라갔어요. 일단 친척들 가운데서 이제 욕은 안 먹으시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쁜데 이제 문제는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올라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점이라는 거를 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중에서 나는 6개월이나 1년 후에 주식을 팔아서 좀 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엔비디아는 고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PER이 100이 넘었어요. 처음이거든요. 역대 최고의 PER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6개월 안에 현금이 필요하시다면 팔아야죠. 근데 문제는 저같이 10년 이후에 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때 가서 보면 지금 보이지도 않는 바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나의 투자 계획에 따라서 지금 고점이냐 저점이냐는 천차만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투자자이냐, 성향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의 고점, 저점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저처럼 매달 수입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고점 의미가 없죠. 계속해서 월급이 나오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떨어지면. 근데 만약에 은퇴를 하신 상황에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점이다 싶으면 수익 창출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더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는 워낙 찬반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제 다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이미 뭐 사실 몇 년 후 것까지 다 대비해서 가져온 거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 돈나무. 네, 돈나무께서도 이렇게 팔았잖아요. 캐시우드도. 예, 근데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정리하는 거는 거의 일상이거든요. 10% 가까이 되는 그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하고 연관이 돼 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주가가 올라가 되면 트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는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예,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사실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보기 어렵잖아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조금 나을지도 모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 길거리를 가면서 현대 소나타를 보는 것처럼 막 볼 수 있는 차가 아니죠.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테슬라의 미래를 좋게 보는 이유는 말한 대로 되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는 2030년까지 판매량을 50%씩 올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말이 현실이 되면 2천만 대를 판매하게 되거든요. 10년 후에.
이제 10년도 아니죠. 9년이 남았죠. 9년 후에 2천만 대를 판매하게 되면 정말 무지무지한 성장이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차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3%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3%밖에 되지 않는 시장이 나중에는 20%, 30%, 50%까지 커질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감은 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러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0%, 20%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그 단순한 논리만 가지고도 테슬라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은 구동 모델이고요. 구동 모델이라는 것은 반복 매출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가 올해 10만 대 팔고 내년에 10만 대 팔고 10년 동안 10만 대씩 밖에 못 판다 해도 10년이 모아지면 100만 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테슬라가 벌어들이는 자율주행에서의 매출은 10만 대 기준이 아니고 100만 대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그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자동차 판매에서 들어오는 매출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요즘 그 한국에서는 그 애플카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크잖아요. 근데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가 만약에 했을 때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소프트웨어 그냥 바로 접목시키면 되니까 애플의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수직 계열화해가지고 아주 낮은 가격에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익 높게 하고 또 애플에 대한 브랜드도 가치도 있고요. 그래서 미래의 승자는 애플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은 사실 모바일이라는 형태를 자동차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보거든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데이터죠. 데이터에서 이미 너무나 뒤떨어진 면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애플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도 외주를 줍니다.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누구랑 파트너십을 해도 과연 테슬라의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외주업체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데이터 그리고 생산 공장 두 개에서 좀 적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하긴 저도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캐시 우드가 그런 말을 한 게 인터뷰한 게 나오더라고요. 애플의 가장 큰 실수는 테슬라 인수 제안을 거절한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책의 저자이신 최철 대표님과 함께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 미국 주식 투자 고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 그런데 뜻대로 잘 안 풀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역시 미국으로 오길 잘했어 만족해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네, 한번 하시죠. 예,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의도하는 메시지는 미국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빨리 은퇴를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좀 미국 주식을 즐기면서 은퇴 생활을 멋지게 만들자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 주식을 가지고 좀 주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다, 직장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의 오너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주의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즉석복권 사가지고 긁는 식의 좀 초라한 모습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초라한 모습 버리시고 당당히 주주로서 분기 보고서 나오면 좀 평가도 해보시고 기사 보시면서 인수합병이 좋은 게 됐네 이번에 좀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는구나 칭찬도 해주고 또 어닝이 잘 안 나오면 컴플레인도 하시면서 좀 기업에 대한 그 오너의 관점을 가지고 장기간 좀 재미있게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최철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